영상은 사실은 경제 문제하고 사실은 이렇게 체인 관계가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끄트머리 가서는 암호화폐 장사랑 이제 연결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제 빼먹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을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멀티 분석해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하는 편이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재미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사진에 있으신 분이 우리 암호화폐한테 아니면 한국 경제 그쪽 측면에서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최고 대표인 분이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 그분은 바뀌어. 대통령도 바뀌어. 그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바뀌어. 정치인은 바뀌어. 근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위급 정도 되는 이 정도뿐 되는 급들은 잘 그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은성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기축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하고도 사실은 연결 관계가 분명히 있어.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게 12월 25일 날 나온 뉴스예요.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월 25일 날 수요일 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새해 정책 화두는 혁신기업 자금 조달 이렇게 또 나와요. 막 부동산을 정부에서 막 띄우더니 갑자기 새해에는 혁신기업 자금 조달이라고 여겨요. 혁신기업이 과연 어딜까요? 혁신기업이 삼성일까요? 아니면 혜태일까요? 아니면 농심일까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다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혁신기업이 과연 어딜까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혁신금융을 강조한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금융을 혁신한대?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흘러가야 한다. 자, 대기업이 아니야. 대기업에 자본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흘러가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스트림을 그쪽으로 타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 은성수 위원장님이 자금 흐름을 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간 자본에서 기업으로 물꼬를 돌려야 이게 주된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발심의위원회에서 그간 금융권 자금이 주담대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흐름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자, 이 문장 하나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직감하실 거예요. 이 정책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 기업으로 중소벤처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가계 주담대 대출에 주택담보대출에 돈을 비중을 밀어줘가지고 주택시장을 키워주고 개인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도 기술혁신, 뭐 핀테크, 뭐 이쪽에 미래 금융에 관해서 관계된 그쪽에 많은 자본을 앞으로 밀어줄 거래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부동산 자금 흐름이 생산적이지 않아 혁신 기업으로 흘러가야 한다. 제가 이거를 여러 개를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그러니까 매스컴마다 쓰는 단어도 틀리고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기사라도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거든요. 자, 여기는 딱 함축해서 나와요.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23일 날 수익을 찾다 보니 부동산이나 파생결합 펀드로 자금이 흘러간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자,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사실은 민간 자본이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 대출에 많이 비중을 둬가지고 민간 자본을 키워주고 그러니까 아파트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환경을 살리겠다. 그 중에도 중소기업, 혁신기업 위주로 그 돈줄을 다시 한번 돌리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 달이에요.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실행된다. 이 예대율 규제에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종전보다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기존보다 15% 줄이는 내용이다. 은 위원장은 신예대율을 통해서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미가 뜻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15%를 높이고 15%를 줄인다는 내용은 이거를 거꾸로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15%의 융자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그러니까 혁신기업 위주로 대출을 15% 늘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랑 사실은 연결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코넥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넥스? 네. 여러분 혹시 코넥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코넥스가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주식시장 보면 우리 보통 코스피를 알고 코스닥을 알잖아요. 자, 코스피 시장은 큰 기업이 상장된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중견급 기업이 상장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 아모레퍼시픽, SK텔레콤, 한국전력 대기업들이 상장돼 있고 코스닥에는 우리 뭐 다 아는 거 송도에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파라다이스 등의 중견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걸 보세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말씀드리는 의미가 있고 개인적 투자 의미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암호화폐 장세랑 뭐 선진국이랑 신흥국이랑 잘 이렇게 견주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퍼즐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지금 보면 코스피 시장 가만히 보세요. 자, 되게 값싼 데서 시작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어. 40년 동안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액면 분할하면서 5만 원대로 분할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파이를 아마 키워나갈 확률이 높은데 자, 코스피 시장을 성숙 단계, 안정성을 넘어서 성숙 단계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을 지금 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에서 지금 안정성 단계로 넘어가는데 제3 지금 코덱스 시장을 지금 내년서부터 집중 육성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국가 정책이야. 개인이 이거를 일부러 도박판을 만들기 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강남에 있는 대부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자기네 현금을 끌고 지금 이쪽 코넥스 시장에 지금 베팅을 많이 하려고 지금 막 그런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지금 여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되게 싸. 그러니까 코인으로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사실 지금 가격대가 엄청 높잖아요. 근데 뭐 중견 뭐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캐시도 비싸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싼 거 알트코인은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삼성전자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나게 싼 거, 싼 뭐 주식 같은 거 그런 시장을 내년에 엄청나게 키워주겠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일명 코넥스야. 자, 그래서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 규모 현황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13년도 이제 대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정확히 거래 대금이 12.3배가 뛰었어요. 정확히 6년 동안 12.3배가 뛰었고 거래량이 5.7배 뛰었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넥스 시장 시가총액 및 거래 대금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자, 이걸 일단 보시고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정부가 이쪽으로 밀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리스크도 높다. 우리 보면은 비트코인도 수익 상승률이 있지만 알트코인들도 파닥파닥 거리긴 하지만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자, 비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건 이거를 엄청나게 내년에 밀어준다는 거죠.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자, 코스피 코스닥보다 자 리스크도 높다고 판단되어 투자의 자격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예탁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혹은 전문 투자자들만 참여가 가능했었습니다. 1억 원 이상 내가 예탁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제 이 시장을 완화해서 풀어주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최근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 조건이 3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전문 투자자 조건도 완화됩니다. 라고 여기 나와요. 1억짜리가 3천만 원만 있으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대요. 자, 강남에 있는 사람이 돈 냄새 엄청 잘 맡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현금을 싸들고 왜 이쪽 시장에 왜 가려고 할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추면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는다. 3천만 원이 전문 투자 요건 인정받는 거예요. 예탁금 조건 3천만 원으로 조건이 낮아지면 보다 많은 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게 나와죠. 법이 이게 바뀐 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법이 바뀐 게 11월 달인가? 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에피타이저로 일단 코넥스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코넥스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동산이 이렇게 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동산이 상승할 여력보다 횡보하거나 소폭 조정될 확률이 높고, 주식시장 중에도 대기업 위주로 이끄는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코덱스 시장이 많이 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 정책을 보고, 제가 금융위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PDF 파일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제가 직접 본 거. 이거는 기자가 이 기사를 직접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이제 메인 요리, 이제 달러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경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도 달러는 망하지 않아.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앞으로 1000년 이상 갈 거야. 달러가 모든 거를 다 집어삼킨대. 힘은 안 빠진대.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논리적 근거로 이제 달러 인덱스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달러가 어떻게 가고 앞으로 통화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암호 자산 시장하고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화 시장에 관해서 이 용어를 알아야 돼. 자, 미국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 미국 달러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게 1973년 3월을 기준으로 100으로 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작성 발표한다. 6개국 통화는 유로, 일본엔, 그리고 파운드 스털링,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이며 각 통화의 비중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흐름을 보자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이게 달러 인덱스 45년 차트거든요. 45년짜리예요. 자, 우리는 보통 보면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뭐 한두 달 새에 예를 들어서 97짜리가 98 가면 거기에다가 뭐 호들갑 떨면서 사람들은 막 그래. 야, 달러 투자해야 돼. 달러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거야.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저 옛날에 어릴 때 달러가 1,800원, 2,000원 근방인가? 1,900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도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45년 차트에 이거는, 자, 보통 보면 기축통화의 어떤 그 수명이 보통 보면 100년에서 110년 사이거든요. 근데 자, 이거 보세요. 옛날에 그때 한참 그러니까 원화로 했을 때 한참 막 2,000원 가까이 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보시면 80년도 그때 근방에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15.3년 그리고 16.5년 15.6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고 9.9년 동안 이제 하락을 하고 6년 4개월 동안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6년 7개월 동안 하락을 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파동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점진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달러의 힘이 사실상 인덱스가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달러의 힘이 빠진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달러의 힘은 견고할 거다. 근데 이거는 차트에 나와 있는데 이미 히스토리가 말을 해주는데 달러 인덱스가 170에서 128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100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연준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달러가 휴지 조각밖에 안 되니까 그거에 관해서 겁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실 그거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그거에 관해서 계속 토를 달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되냐? 달러 인덱스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2024년까지. 그리고 나서 또 한 파동을 하겠지. 근데 예전에 달러 인덱스가 최고점 올랐을 때가 100이니까 여기보다 더 떨어져,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자, 이거 보시면은 아마 달러의 힘이 점진적으로 빠진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로 이미 아실 거고, 자, 기축통화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의의를 두실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비트코인이 생뚱맞게 왜 생겨났나? 자, 처음에 기축통화가 이제 생겨났던 게 처음에 전 세계 지배권을 통화로 가진 게
포르투갈이었고, 두 번째가 스페인이었고, 세 번째가 네덜란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프랑스였고, 다섯 번째가 영국.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현재 110년,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20년부터 보면 만약에 2030년을 그 달러가 이제 패권을 잃어버리는 그 기간으로 만약에 잡았을 때 거의 110년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기축통화의 수명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몇 년이었냐면 포르투갈은 80년이었고, 그리고 스페인이 110년, 그리고 네덜란드가 80년이었고, 지금 보면 프랑스가 95년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대영제국 영국이 105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달러는 끝까지 갈 거야. 왜? 미국이니까. 미국이 군사력도 강하고 전 세계에서 최강이니까. 과학기술도 제일 뛰어나니까. 사람들은 흔하게 이제 이런 거는 다 무시한 차원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이제 기축통화, 히스토리상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역사에서 기축통화 자리 차지했던 게 사실은 스페인 한 나라였어. 110년이었어요. 그게 끝이야.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110년의 기축통화 자리에 있겠다고 했을 때 최종 마침표가 찍는 데가 사실은 2003년이야. 제일 끝에 윗부분에 보시면 UN 마크가 하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UN 마크가 여기 있어. 그게 뜻하는 게 뭘까요? 왜 지금 보면 IMF 그리고 BIS, 바젤 협회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 CBDC에 관해서 왜 자료를 모으고 왜 그거에 관해서 계속 실험을 한다, 관찰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얘긴즉슨 앞으로 향후 2020년부터 10년간의 기간 동안 달러에 관해서 관찰을 하고 힘이 빠진다는 거를 이들은 직감을 했단 얘기야. 그래서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탄생을 한 게 지금서부터 10년 전에 탄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우연일까요? 개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갑자기 생뚱맞게 튀어나왔어. 그래서 그게 갑자기 뭐 ETF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관찰을 해. 그리고 갑자기 막 가격이 막 올라가. 그게 세력들이 만약에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가격이 옛날에 처음에 100원밖에 안 했는데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사라졌을 거야.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세력들은 이미 앞으로의 통화 시장에 암호자산 시장을 끼우기 위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로 인해서 양털깎기를 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또 많이 해.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방송 중에도 양털깎기 한다, 또 달러를 이용해서 양털깎기 한다는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분도 이제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게 뭐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적인 히스토리는 전면 다 배제해. 그리고 또다시 이때 있었을 때 이때 있었을 때 양털깎기를 이때 강달러가 되면서 신흥국들을 양털깎기를 또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 파동이 점점 줄고 있어. 힘이 빠지는데 예전과 같은 과거의 방식의 양털깎기는 더 이상은 못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게 논리가 안 맞아. 어폐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 정책이나 전 세계 지금 모든 국가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러시아, 중국의 미국 움직임.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너지를 과연 달러로 결제하냐 아니면 유로화로 결제하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기축통화를 버리냐 마냐에 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노선을 이제 정립을 했냐면 미국산 원유 수입을 9월부터 중단했다. 이게 올해 거예요, 사실은. 서아프리카와 원유 거래를 확대했다. 사실은 이란하고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쓰던 거를 이란하고 하고 대두 수입처 남미와 러시아 등으로 다각화 추진한다. 이번에 미국에서 대두를 뭐 수입한다, 돼지고기 수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게 확실히 그들이 진짜 실제로 사인을 하고 실제로 거래량이 있어야 저는 그게 확실히 기사가 현실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사인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중 무역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쇼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그 쇼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또 한 번 이렇게 들어락나라락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야 개미들이 또 거기서 또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달러와 거래 의존도를 줄이려 정책 움직임, 중국 대두 수입 다각화에 맞춰 대두 경작지에 대중 투자 유치 강화하고 있다. 얘네들은 어차피 미국은 민주주의고 얘네는
공산당이니까 어차피 똑같은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있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제 2016년까지는 미국 달러가 여기 빨간색 막대기 보이시죠? 전 세계 글로벌 외환거래 각국 통화 비중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거의 75%를 넘었어요. 유로도 25%, 27% 금방, 엔화가 25%가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이 2016년까지는 이랬었어요. 근데 국가별 통화의 국제 화폐 시장 점유율, 이게 2018년 4분기 기준에서 통화는 2019년 7월 기준에서, 근데 지급결제 통화 스위프트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1%로 줄어들었고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찔끔찔끔 늘어나기 시작해. 33.9%로 늘어나. 자, 유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유로가 탈달러와의 가세를 하기 시작을 해. 얘네가 어떻게 가세를 하냐? 최근에는 유럽의 탈달러 움직임까지 대두되고 있다. 세계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달러에 맞서 유로와의 지배력을 강화해 유럽의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갑자기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느 쪽에 이제 지금 보면 탈달러화를 많이 하냐면 얘네도 마찬가지 에너지야. 결국에는 석유야. 유럽 통화 주권에 끼치는 꺼내든 인물은 지난 1일, 이게 1일이 언제냐면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 공식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다. 그는 강한 유럽 건설을 위해서 최우선 목표로 유로화의 부흥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취임하기 전에도 영내 국가와 관련 부처들의 대외 무역,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유로화 결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EU 에너지위원회 카드리 심슨에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정책은 발표가 됐고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탈달러화를 하겠다는 얘기야, 사실은. 현재 EU가 수입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의 8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되고 있는데 미국이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던 시절 수립된 이 달러 결제 관행을 바꾸자는 것이다. 왜 갑자기 유럽에서 왜 에너지 결제를 왜 달러 안 하겠다? 왜 유로로 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 왜 갑자기 유럽이 왜 이런 식으로 나갈까요? 그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계속 보세요.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유럽은 유로화 결제 시스템인 인스텍스도 강화하고 있다. 인스텍스는 EU가 지난 1월 영내 기업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네. 여기 나오죠. 이란이 여기 나오죠. 미국에서 이란을 제재하는데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란을 프로텍팅하는 이유가 탈달러화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란을 사실 프로텍팅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계속 태클을 걸고, 자, 이란산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고 싶은 기업이 인스텍스에 돈을 내면 인스텍스가 대신 결제하는 시기다. 미국이 지난해 5월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이란 제재에 나서자 이란과 계속 교역하고 싶어 하는, 여기 보세요. 몇 나라가 있나 보세요. 영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중심이 돼서 인스텍스를 만들었다. 여기 나와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꼈어. 유럽에서 중요한 나라들은 여기 다 꼈어요. 그 앞에서는 친미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번에 나토 회의에서도 사실은 분쟁이 되게 많았어요. 보리스 존슨 그리고 캐나다 총리, 이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자 보세요. 인스텍스, 그러니까 유로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뭐냐면 지난달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여기 참여를 해요. 자, 이러면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탈달러화를 지금 보면 유럽에서 내놓으라는 나라들은 거기 다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거래에 있어서 다 그렇게 하겠대요.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자 통화 헤게모니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싱크탱크인 위제스 경제연구소는 최근 달러화가 금융위기, 미국의 보호무역, 잇따른 3국 금융제재 등으로 점점 신뢰를 잃어간다며 달러 패권이 장기적으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트럼프의 불규칙한 정책에 관해서 지금 디스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근데 유럽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건데 석유 거래 때 유로화 결제 확 늘려라. 유럽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 12월 9일 날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네. 미의 이란 제재 우회 새 결제 시스템도 강화하고 러시아 최대 원유에서 앞으로 유로화로 결제한다. 네. 달러를 버리겠다는 얘기야. 왜? 달러의 힘이 빠진다는 거를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결정을 한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미중 관세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 추이 여기 나와요. 적자가 규모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831억 달러에서 3,752억 달러까지 쭉 늘어나. 여기 보시면 16년 동안.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은 GDP, GNP가 급속하게 성장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란 얘기야. 근데 미국은 사실은 종이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프린팅해서 그냥 복사 붙이기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고, 물건을 중국이란 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 중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교환한 거죠. 사실은 그랬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중국이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얘네들이 딱 돌아버린 거야. 우리 왜 힘들게 일해야 돼? 너네는 종이에다가 그냥 파란색 잉크 찍어가지고 그냥 우리 주고 종이장인데 왜 우린 왜 그렇게 해야 돼? 사람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 중국 무역 규모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2007년도부터 2018년까지 무역 규모에 관해서 중국이 대미 수출한 거 여기 보면은 수출량이 쭉 늘어나요. 중국은 미국에다 이렇게 팔아먹고 달러를 받고, 그죠? 근데 미국에서 대중 수출은 고모양이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늘어봐야 거의 2배였어요. 63에서 120억 달러까지밖에 안 늘었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뭐 수입한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보시고,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중국 너네 많이 컸는데? 그러니까 달러를 줬는데 그 달러 갖다 무기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제조하고 무기 사들이고 부국강병 건설을 막 이루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위협을 느끼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원래 G1인데 G2라고 등장해가지고 어느 날서부터 중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빡 돌아가지고 그래? 너네 그러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물량에 관세를 때리겠어. 너네 두고 봐. 40% 때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중국에다 관세 때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유럽에다 또 관세를 때린대. 유럽에서 왜 에너지에 관해서 왜 지금 보면 탈달러화를 왜 추구하는지 아세요? 방위비 분담,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도 그게 문제가 불거졌고,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철강 관세,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유럽 내에서 독일이란 나라, 그리고 프랑스란 나라, 이 두 나라 빠지면 사실은 빈 껍데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라들을 계속 괴롭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네들은 자동차 팔아가지고 철강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거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다가 나토군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 해. 중국은 뭐 치고 올라오니까 깔아뭉개려고 관세 부과했다고 치고, 근데 거기다가 캐나다도 건드렸어요. 캐나다도 관세 문제로 또 건드리기 시작을 해.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거의 다 건드린 거야. 우리나라까지 건드렸어. 여기 일본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관세 문제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겉에서 보는 거랑 속의 내막이랑 되게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있냐. 유럽 내에서는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썩 좋지 않게 평판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나토 회의가 있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늦게 왔는데 캐나다 대통령이 뭐라고 디스를 하는 걸 살짝 듣고 회의에서 발언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그대로 그냥 가버렸어요. 다시 미국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중국 내수 시장을 우리가 봐야 돼. 미국에서는 관세를 결국에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계속 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1년간 계속 때리겠다 했는데 결국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때렸어 안 때렸어요? 관세를 그만큼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결국엔 계속 연기시켰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분류의 상품별 중국 내수 규모의 추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중국 내수 시장이 엄청나게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했던 게 사실은 2005년도부터예요.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겁나게 상승을 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야. 거의 7% 가까이 되는 GDP, GN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있었어. 지금 깎인다.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서 깎인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6.5인가? 6.4인가? 그렇게 아마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2014년까지 이랬었어. 내수 시장을 이때서부터 겁나게 키워 나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딱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2018년. 19년 건 안 나는데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수 시장, 이 빨간 줄이 중국의 내수 시장이거든요. 내수 시장이 겁나게 크다가 472 빌리언에서 5.8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라가. 자, 위에 회색 선은 미국의 내수 시장이에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자, 중국은 2000년도부터 2018년까지 내수 시장을 준비를 했어. 만약에 중국이 내수 시장이 많이 커지잖아요. 미국의 교역량을 줄이고, 그죠? 그 얘기가 뜻하는 거 뭐냐면 나중에 훗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때려도 중국이 입는 타격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 교역량이 줄어드니까. 내수 시장이 커버렸는데 거기다 대고 관세를 때리면 무슨 무용지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내수 시장이 5.8 트릴리온으로 2018년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똑같아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만약에 죽인다, 사단을 내려고 만약에 했었으면 관세를 미리 때렸어야 돼. 1년 전에 때려가지고 박살을 냈었어야 돼. 근데 화웨이도 그대로 내버려 뒀죠.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을 다 그대로 내버려 뒀었잖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실 미국한테 썩 좋은 건 아니야. 왜? 중국 내수 시장이 점점 크면 클수록 관세에 대한 어떤 그 효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코트라라고 여기 써 있어요. 코트라가 뭐예요? 한국무역협회.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중국의 정책에 관해서 이제 알아야 미국이 어떻게 나갈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본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냐면 암호화폐 4차 산업하고 관련해서 중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지금 보면 코트라 거기 때문에 한국무역협회야. 중간에 어떤 개인적인 그 매스컴,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기레기, 기자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절대 섞지 않은 그냥 보고서일 뿐이에요. 자, 이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9년 중국 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정부 업무 보고 핵심 키워드. 얘네가 이제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 안정, 감세, 일자리예요. 자, 미국은 지금 보면 사실은 알고 보면 공식적으로 4차 양적 완화를 한 건 아닌데 시중에 계속해서 막 이렇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FED에서 계속, FRB에서 계속 연준에서 인젝션 주사를 계속 유동성 공급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하게 올라갔다는 걸 아마 아실 거야. 그리고 지금 되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사실 조정 단계야.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양적 완화를 사실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입장이. 자, 그래서 안정, 감세, 일자리. 그래서 얘네가 뭐냐? 올해 GDP 목표가 6에서 6.5% 설정. 지난해 대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기 하강 반지 위에 개혁보다 안정에 빙점을 두고 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를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그대로 중간에서, 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을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뭐 중국이 공산당이네, 뭐 우리를 잡아먹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중간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지세요. 네. 색깔론을 대입하지 마시고. 자, 어떤 게 있냐? 자,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추진할 거다.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인데 감세 정책을 한대요. 네. 미국에서 감세 정책을 했었죠. 지난 몇 년간 기업들한테 감세 정책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얘기예요. 이거는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들어서 감세 정책을 하겠대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를 줄어들겠대. 투자도 줄이고 감세 정책도 하겠대.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야. 중국은 이미 알고 있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미국은 막 올라가죠, 지금.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인위적이라는 거지.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연준 뒤에 있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중국은 이렇게 꼬꾸라져 있고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미국이나 서구 유럽 자본에 있던 돈들이 MSCI를 통해서 그거를 모건 스탠리 지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돈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돈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금융 개방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게 다시 역으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온건한 통화 정책 유지하면서 적당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적당한 조정에 나설 예정이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M2와 사회 융자 규모 증가율의 구체적 수치를 미발표했다. 쏟아붓기식 경기 부양을 지양하며 탄력적 통화 정책 운영을 강조하겠다. 앞으로는 지금 이제 강력하게 통화 정책을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양적 완화를 그렇게 세게 안 하겠다는 얘기야. 미국이 양적 완화를 그렇게 세게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보시면 돼. 걔네가 조정이 들어가면 중국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시소 게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뒤에 있는 놈, 중국 뒤에 있는 권력 자본, 그들은 결국엔 중간에서 있으면서 돈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개미들 돈만 먹으면 그만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따로 보지 않고 미국을 따로 보지 않아요. 어차피 권력자들은 전 세계를 오래전부터 수세기 동안 통치했던 집단들은 저는 원래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변함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암호자산 시장도 새롭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10대 정책 방향 제시가 여기다가 내수의 활성화, 경영 환경 개선, 환경보호, 대외 개방의 주목. 여기에 사실은 키포인이 있어. 여기 보세요. 내수 활성화가 있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서 시간을 벌어줘서 중국이 내수 시장이 커지면 나중에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결국에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다 이미 짜여진 각본이라는 거죠. 자, 대외 개방에 주목한다. 금융시장 개방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양털깎기 또 할 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양털깎기 할 때는 인덱스 지수가 170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환율이 파동을 많이 치는데 지금은 내수 시장이 되게 많고 중국에서 달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달러를 일부러 지금 내뱉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면서 유로랑 자기네 위엔화를 점진적으로 유통시키면서 거기다가 내년서부터 언제부터일지 모르겠지만 CBDC를 거기다가 살짝 껴맞출 거야. 그러면 달러에 대한 거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이. 결국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중국의 그 방향 정책성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장 주체, 활력 유도, 경영 환경 개선, 강대한 국내 시장 발전 추진, 내수 활력 유지.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궁극에는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방위에는 대외 개방이다. 예, 금융시장 개방하겠다. 자기네 나라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산업연구원. 그러니까 한국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게 나온 건데 2019년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 4차 산업혁명이에요. 핵심 키워드가 이번에 양회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달러를 버리면서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키워드야. 제일 강한 키워드야. 여기에 다른 핵심 들어간 게 없잖아요. 중국 양회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걸로 얘기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기에 뭐 디테일한 상황에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맞춰보고 앞날에 관해서 게싱을 한번 해보고 대충 유출을 한번 해보고 투자 방향성을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오류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서 만약에 금융시장을 개방한다. 그래서 서구 자본이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서구 자본이 들어가서 또 양털깎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점진적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2030년에 아니면 2035년에 만약에 미국하고 GDP, GNP가 바뀌면 그럼 그때도 미국이 우월할 거다. 양털깎기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날까요? 그때까지? 또 말 바꾸기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아까 달러 인덱스 45년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지금 유엔에서는 왜 그런 걸 준비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의 아마 큰 어떤 흐름에 관해서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자본시장의 흐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아까 주식시장의 흐름에 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보면 중국이나 뭐 어떤 통화시장에 관해서도 대충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중국이 망하면 미국도
남한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일방적인 색깔론을 대입하고 뭐 극단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대입하는 건 저는 좀 약간 우매하다고 생각하고. 네, 브릭스 그래서 소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소자님이 브릭스 연합들이 그걸 주도하고 이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토가 사실은 G7하고 되게 뿌리 깊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나토가 슬슬 분위기가 예전보다 와해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프랑스가 움직이는 거랑 영국이 움직이는 거랑 캐나다가 지금 움직이는 거랑 미국하고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시면 G7이 앞으로 강할 건지 G20 위주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재편될 건지 힘의 균형이 어디서 어디로 올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동아시아 시장이 앞으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보다 상당히 중요한 아마 거점지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한국이란 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